자, 굿모닝. 시험들은 이제 다 끝났어요? 중간고사? 아직? 저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 수업을 나와 있단 말이야? 상당히 고마운 감동적인 스토리네, 이거. 이번 중간고사, 제가 이제 채점을 늦장 부리기로 아주 악명이 높은 인간인데, 어떻게 개과천선을 해서 이번 학기만큼은, 가능한 한 빨리 채점을 맞춰서 여러분들한테 결과를, 빨리 알려드리려고 노력하겠습니다. 얼핏 시험을 제가 살펴본 소회는 지난주에 역시 이제는 인공지능이 작년하고 너무 달라가지고서 작년에 냈던데 손도 못 대던 거의 대부분이 손을 못 대던 시험 문제가 객관식 문제가 거의 대부분의 학생들이 전부 다 맞아버리는 인공지능한테 그걸 딱 저도 그래서 이게 어떻게 된 일이라고 물어보니까 정확한 답을 딱 집어내 주더라고 챗GPT가. 작년만 해도 물어보면 아주 개소리해서 내가 안심하고 껄껄껄 이건 너희들이 그럼 그렇지 하고 그랬어요. 사실은 시험 문제도 보기 전날 한번 이제 예년 문제를 전부 올려주고 그 다음에 이러이러한 일로 내가 중간고사를 봐야 되니 시험 문제 좀 만들어줘 이런 형식으로 그 다음에 내 강의 자료도 다 올려주고 했는데 아웃풋은 완전히 너무 우스운 유치한 수준이라서 이건 못 쓰겠다 이 시험 문제는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기말고사 때는 혹시 어떤 특별한 주제에 관해서 시험 문제를 한번 여러분들이 챗GPT한테 뭘 하든 아니면 스스로 해서 문제를 하나 만들어 보라는 시험 문제를 낼지도 모릅니다. 제가. 그러니까 나도 먹고 살아야지. 어떻게 해서든지 틈새를 파고들어서 인공지능과의 전쟁을 계속해서 수행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 그만큼 모든 판이 뒤바뀌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너는 어디 보고 있니? 이 판이 뒤바뀌고 있는데 이렇게. 그래서 여러 가지 패턴이 있긴 하나 그래도 이렇게 하지 않으면 여러분들이 여태까지 기존에 알고 있던 뭐 지식을 쌓는 그런 뭐 방식이라든가 또는 그것을 이제 표출하는 방식이라든가 그런 게 완전히 뒤바뀌었는데 물론 이제 언젠가는 바뀌겠으나 그래서 구태여yan 옛날 방식을 고집할 수는 없으니까 여러 가지 어떤 단점이 있다 하더라도 계속해서 이런 방식의 시험 문제를 내볼 생각입니다. 또 일부 학생들은 시험 끝나고 나서 제가 수업 시간에 가르친 내용과 그래서 시험 문제 낸 내용과 챗GPT한테 물어봤더니 그 답이 틀리더라. 거기에 또 발끈 안 할 수가 없잖아, 내가. 그래가지고서 다시 물어봤지. 야, 네가 단백질 2차 구조를 하는데 알파하고 베타 그거 두 밖에 아니고 여러 가지가 있다고 네가 얘기했다며? 하고 그랬더니 그제서야 아니 그게 아니라 뭐 일부 논문에 보면 그거 말고도 또 가능한 예외가 있다는 얘기가 있어서 그것까지 얘기를 했어요. 라고 이제 그러니까 챗GPT는 어떻게 다루는지에 따라서 답이 막 달라집니다. 일부 유튜브에서 한번 딱 본 얘기인데 그 유튜버의 아들이 챗GPT한테 계속해서 세뇌를 시켜서 2 더하기 2는 뭐야? 4라고 당연히 대답할 거 아니야. 그랬더니 아니야 이놈아. 이 바보야. 그것도 몰라? 2 더하기 2는 5야. 계속 몇 번씩 하니까 그 다음엔 2 더하기 2는 뭐야? 그랬더니 5입니다. 그 다음엔 4 더하기 4는 뭐야? 그랬더니 9입니다. 그러더래. 그래서 이 바보야. 그게 왜 9야? 8이지. 그런 식으로 놀려먹었다는 그런 얘기가 있듯이 이제는 정말 어떻게 활용하는지를 잘 활용하는 법을 배워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는 결국에는 우리가 좀 더 편하게 살려고 이런 인공지능을 개발했는데 결국에는 그 인공지능의 노예로 전락을 하게 될 운명에 결국은 처해진 것이지만 어쨌든 그래서 이제 새로운 장 이번 이제 생화학의 입문 단계인 효소에 대한 효소의 특성에 관한 내용입니다. 이 장은. 그래서 효소는
그러니까 대사작용을 하는 데 있어서 생명체 안에서 효소가 없이는 그것이 불가능하다라는 얘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이게 불가능해. 그런데 어떻게라는 얘기가 되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효소하면 일단 자연적으로 이 사고의 흐름이 이렇게 될 거 아니에요. 효소 필요해. 효소 없으면 대사작용이 안 일어나. 일단 반응은 그렇겠지. 왜냐하면 대사 반응에는 자발적인 반응도 있지만 비자발적인 반응이 있잖아. 그지? 그러니까 비자발적인 반응은 가능하게 하려면 에너지를 주입을 해야 되는데 생명체 안에서 세포 안에서 현실적으로 그 에너지를 주입한다는 게 말이 쉽지. 어떻게 에너지를 주입한다는 것이야. 아, 그러니까 효소가 필요하겠구나. 에너지를 주입해 줘야지. 그렇게 그냥 직관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맞아요. 그렇게 되는 거야. 그런데 이제 그러면은 그런 에너지를 주입할 필요가 없는 자발적인 반응 같은 거는 효소의 개입이 필요 없는 것 아니냐? 라고 당연히 의문을 가질 수 있겠지. 그런데 이 인간을 비롯해서 여러 여기저기 책에서는 자발적인 반응이라 하더라도 효소 없이는 반응이 일어나지 않는다. 현실적으로. 5천년의 얘기도 예를 들었잖아요. 효소의 개입 없이 우리가 포도당 한 분자를 딱 반으로 쪼개는 아주 간단한 그 자발적인 반응을 수행하려면 한 5천년이 걸린다. 효소가 개입하면 1분이 뭐야? 1초도 채 안 걸린다. 라는 얘기를 한 것처럼. 그러니까 효소하면 결국 이 반응을 속도를 엄청나게 빨리 올려가지고서 이것이 현실적으로 가능하게 한다는 그런 얘기인데, 그럼 이제 효소가 현실적으로 구체적으로 어떤 식으로 그렇게 반응을 촉진을 하느냐를 살펴보는 겁니다. 이제 두 가지의 다른 경우를 살펴봐야 되겠죠, 그러니까. 효소가 개입하는 두 가지의 다른 반응. 하나는 비자발적인 반응, 하나는 자발적인 반응. 그걸 둘 다 똑같이, 효소가 똑같이 동일한 방식으로 얘를 개입을 하는 거임? 그것은 아님. 그러니까 이 비자발적인 경우에 효소가 필요한 이유와 자발적인 반응임에도 효소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필요한 이유는 두 개가 결이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첫 번째, 먼저 궁금한 게 비자발적인 반응이겠지. 그건 나만의 생각인가? 어쨌든 비자발적인 반응은 효소가 어떤 방식으로 그것을 가능하게 하는가? 어렴풋이 에너지를 주입한다는 얘기니까. 에너지. 그래, 효소가 에너지를 어디서 가져와서 어디 가서 펀드레이징을 해가지고 와서 에너지를 쭉 끌고 와서 에너지가 필요한 이런 비자발적인 반응을 수행을 시키는구나. 그렇구나. 그런데 일단 딱 효소가 그 얘기를 하고 싶어서 효소를 불러와가지고서 자, 이제 한번 우리 얘기 좀 해봅시다. 근데 효소가 일단 커밍아웃을 딱 하는데 이것을 커밍아웃을 해버리네? 난 사실 말이야. 이거 변화 뭐시 내가 무슨 뭐 만능인 줄 알았지? 나 이것도 못해. 멘붕이 오는 거지. 델타 G값을 변화를 못 시킨다고? 우리가 반응을 가능하게 하려면 비자발적인 반응은 델타 G값이 양수값이잖아. 다시 여러분들의 기억을 소환해서. 그러니까 자발적 반응과 비자발적 반응의 이 근본적인 차이를 이제 정량적으로 우리가 제시를 할 때 요 델타 G, 자유에너지의 변화. 델타 G 값이 음수값이면 자발적. 델타 G 값이 양수값이면 비자발적. 왜? 이 그래프를 그럼 이렇게 되잖아. 그래프. 델타 G 값이 자발적, 비자발적인 결국 이거 아니에요. 결국 반응 전과 반응 후. 이거 에너지. 여기가 자유에너지. 여기 반응의 진행. 반응 전에, 반응 후에 산물. 에너지 값이 반응 후에 그 결과로 에너지 준위가 확 낮아진다는 얘기는 자발적인 반응이다라는 얘기지. 그러면 이 델타 G 값은 항상 규정상 산물에서 처음에 초기에 시작하는 반응물의 자유에너지 값을 뺀 값이니까 이것은 델타 G 값이 이 반응은 마이너스 값이 되는 거예요. 음수값. 그지? 그러니까 이거 자발적 반응이잖아. 릴리즈. 에너지를 방출하니까 당연히 저절로 발생하는 반응이지. 그럼 반대로 이 화학 반응이 만약에 이렇게 진행이 된다면 델타 G 값은 이러한 화학 반응의 델타 G 값은 양수 값이 될 것이고, 왜냐하면 산물이 이쪽에 있잖아. 산물의 자유에너지 값이 처음에 반응을 시작한 반응물의 자유에너지 값보다 훨씬 크잖아. 그러니까 그 방식대로
그것을 하면 델타 G 값은 이러한 반응의 델타 G 값은 양수값이 될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 반응은 비자발적인 반응이지. 이거 에너지를 주입을 해야만 이 에너지의 그 격차를 어디 가서 누가 가져올 것이냐 하는 얘기지. 그게 바로 필요한 에너지 양이 아니겠어요? 그래서 결국 델타 G 값으로 쉽게 간단하게 이 반응이 저절로 일어날 것이냐 아니면 에너지를 주입을 해야만 일어날 수 있는 비자발적인 반응이냐를 미리 가늠해 볼 수가 있는 것인데 물리 화학적인 그런 관점에서 그래서 이제 효소를 불러와가지고 이 얘기를 한번 해보려고 네가 이거 할 수 있지 그지? 라고 그러니까 네가 있어야 이게 되는 거 아니야. 우리 몸 안에서 이러한 비자발적 반응을 수행을 하려면 네가 뭔가를 이렇게 해서 이거를 딱 내려와 이놈아 해서 델타 G 값을 이렇게 역전을 시켜서 태세 전환을 시켜야 네가 필요한 거지. 그랬더니 이 녀석 하는 얘기가 나 그거 못해. 뭐 어쩌란 얘기야. 이것도 못하는 녀석이 델타 G 값을 변화를 못하는 녀석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비자발적인 반응을 우리가 가능하게 하는데 필요하다는 얘기라는 얘기 아니야. 그렇죠? 그러니까 그러면 사람 또 열불 올리는 거지. 나 이거 못해. 그러니까 나한테 뭐라고 그러지 마. 그러면서도 그래도 나 없이는 너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 병 주고 약 주고. 그럼 도대체 넌 뭐야? 할 줄 아는 게 뭐야? 라는 얘기지. 자, 딱 한 번만 가르쳐준다. 내가 할 줄 아는 게 뭐냐고? 하면서 효소가 이런 거 들어봤어? 하는 거죠. 또 왜 이래? 일종의 매치메이킹을 시키는 겁니다. 지가 무슨 결혼정보회사를 한다고? 자, 나는 비록 어떤 이 인트린식한, 본래 타고난 어떤 화학 반응의 성질을 내가 변화시킬 수는 없으나, 그러니까 이런 반응 자체가 원래 그런대로 생겨먹은 게 델타 G 값이 플러스가 나오는 비자발적인 반응이야. 그럼 내가 그것을 성향을 변화시키지는 못해.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가 발생할 수 있게는 내가 해준다. 효소로서. 그게 바로 어떻게 반응 연계라는 트릭을 써서 하는 얘기입니다. 얼핏 딱 보면 이제 단어만 딱 보고 났을 때 이건 무엇과 무엇을 서로 연결시켜준다는 그런 얘기 아니겠어요? 반응 연계. 리액션 카플링입니다. 그러니까 비자발적 반응을 실현시키기 위해서는 무언가 자발적인 반응을 같이 끌어오는 거예요. 효소 무엇을 가지고 있습니까? 효소는 반응을 시키는 데 필요한 그 무엇을 가지고 있죠? 뭐? 활성 부위. 오케이? 요 액티브 사이트라고 하는 요 활성 부위 안에 그러니까 자기의 나와바리에 비속어를 써서 비속어는 아니지만 외래어를 써서 미안합니다. 그래서 자기의 그곳으로 이런 순수한 기질들이 이노센트한 기질들이 돌아다니고 있을 때 너 이리 와봐. 야, 우리 집 가서 놀자. 끌고 와가지고서 자기의 동굴로 끌고 들어가가지고 이 안에서 화학 반응을 수행시키고 너 나가 쫓아내버리는 게 바로 효소가 하는 짓 아닙니까? 그럼 기질은 못 모르고 끌려와서 하고 효소한테 끌려 들어와서 효소의 집 안으로 효소의 그 활성 부위 안으로 끌려 들어가서 몹쓸 짓을 이건 좀 비유가 이상하다. 그러니까 이렇게 막 화학 반응이 변화가 된 다음에 밖으로 내 동댕이 쳐지는 게 그럼 화학 반응 끝? 그것을 그 활성 부위 안에 하나 비자발적인 반응을 수행할 수밖에 없는 그 기질을 데려오면서 자발적인 반응을 수행하는 그 화학 반응의 기질도 같이 끌고 들어오는 거야. 둘 다 들어와. 둘을 다 같이 초대를 해가지고서 동시에 그 반응을 발생시키게 하면은 그러면서 똔똔을 치는 거지. 플러스 마이너스. 둘을 해서 결국은 마이너스 값만 나오면 된다는 얘기죠. 델타 G 값이 비자발적인 반응, 당연히 델타 G 플러스 델타 G 값이 나올 것이고 자기가 또 끌고 들어와서 하는 화학 반응 하나가 자발적인 반응인데 이 자발적 반응의 결과로 발생하는 델타 G 값이 요 비자발적인 반응에서 발생되는 플러스 값보다 상쇄해버리면 되는 거야. 그래서 전체적으로 마이너스 값이 되면 일단 뭐로 가도 서울만 가면 되는 거니까 마이너스 됐잖아. 그게 바로 효소가 하는 짓입니다. 그래서 생화학책 교과서 이게 아마 스트라이어에서 온 건가 아마 그런데 이 교과서
이 효소가 어떤 짓을 하는지를 보여주는 이 반응 연계를 이 교과서의 이 피규어에서는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 거죠. 자, 이 하나의 대표적인, 예를 들어서 포도당에다가 인산기를 하나 묻히는, 우리가 해당 과정을 할 때 음식을 먹었을 때 포도당이 소화되는 첫 번째 단계인 포도당에다 일단 인산기를 갖다 붙이는 이 작업, 이걸 해야만 되거든. 첫 번째로 이것은 당연히 이 델타 G 값이 이만큼이나 되는 비자발적인 반응입니다. 이것을 하기 위해서 어떻게? 그러니까 이것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이것을 상쇄할 수 있는 훨씬 네거티브 델타 G를 많이 방출해내는 자발적인 반응을 하나 끌고 들어와야 되는데, 거기에 약방의 감초처럼 소환되는 그 친구가 누구냐 하면 바로 이 친구라는 얘기죠. ATP. 너 이리 와. 나 또 나야? 그냥 뭐 툭하면 만만하면 ATP 불러들이는, 이리 와 하고 ATP를 팔을 뚝 부러뜨려 버리는 거지. 아우 아파. 그래서 가수분해가 되면 여기서 이만큼의 급전직하 네거티브 델타 G가 발생해서 요거 계산하면 얼마가 이득이야? 이만큼이 이득이 돼서 이거 수행 가능. 끝. 이렇게 ATP.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담론적으로 ATP는 모든 생명체가 공통적으로 사용하는 에너지원으로 사용이 된다. 바로 이런 식으로 사용을 하는 거죠. 이것이 유일한 방법은 아니지만 아주 대표적인 ATP가 에너지로 사용되는, 그러니까 왜 ATP를 가수분해하면 얘는 자발적 반응이잖아. 이게 아마 ATP의 가수분해, ATP가 ADP와 인산기 하나로 분해되는 이 가수분해 방식은 아마도 세포 안에서 효소의 개입 없이도 어쩌면, 이 경우에는 효소가 이것을 수행하지만 그러지 않은 상태에서도 얘는 가만히 있어도 저절로 발생을 하는 매우 드문 반응 중에 하나일 거예요. 이게 ATP 가수분해는. 어쨌든 그만큼 쉽게 이것이 가수분해가 된다는 그 자발적인 반응의 대표적인 쉬운 자발적 반응의 한 예라는 얘기죠. 그래서 뭐 똑같은 얘기를 같이 얘기하는 거고, 요건 뭐 또 다른 얘기인데 어차피 또 이건 이제 캠벨에서 자기 나름대로 반응 연계를 설명한 그림입니다. 그래서 이 역시 예를 들어서 전체적인 최종 목표는 이 아미노산 글루타믹 애시드에다가 아미노기를 또 하나 붙여가지고서 글루타민이라는 아미노산의 또 다른 변환을 일으키는 건데, 이거 하나만 놓고 볼 때 플러스 3.4 킬로칼로리라는 비자발적인 반응이 되는 거죠. 이것을 그러니까 직접 이렇게 맨땅에 헤딩하려 무식하게 이렇게 들이받았다가는 안 된다는 얘기죠. 이것을 효소는 현명하게도 일단 먼저 이 글루타믹 애시드를 살살살살 꼬드겨 가지고서 같은 활성 부위에서 둘을 다 초대한 다음에 먼저 이 친구한테 인산기를 먹이고 ATP 가수 분해를 딱 한 다음에 인산기를 먹이고, 이렇게 되면 얘가 이제 흐물흐물해지는 거예요. 여기다가 아미노기를 붙일 때 얘가 같이 또 쫓겨나가니까 이것은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이 반응 자체가 마이너스 7.3 킬로칼로리가 되니까 전체적으로 최종 네거티브 음수 값을 가진 델타지를 가진 자발적인 반응으로 최종 결론이 난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이것이 반응 연계의 대표적인 예인데, 다시 말해서 ATP, 그러니까 뭐 다른 일에도 많이 쓰이지만 이 ATP가 반응 연계를 위해서 주로 사용이 되는 대표적인 에너지원 물질입니다. 도대체 ATP 도대체 뭐가 그렇게 특이하길래 그렇게 에너지원으로 우리가 사용하기에 그렇게 아주 좋은 물질이 되니? 그럼 이제 지가 또 지 잘난 척을 좀 하겠지. 나는 이것을 많이 가지고 있어. 같은 결합이라도 다 똑같은 게 아니야. 나는 소위 말해서 고에너지 인산 결합이라는 이것을 가지고 있어. 얘가 고에너지 인산 결합이 무슨 얘기냐? 가수분해가 되면은 엄청나게 많은 음수의 델타지 값을 발생시키는 거야. 공유결합이라고 다 똑같이 취급하지 말라. 나는 공유결합 중에서도 좀 이러한 특별한 공유결합을 가지고 있는 좀 일종의 엘리트다. 그러니까 나를 항상 잘 모셔라 라는 겁니다. 알았다. 그래서 ATP, 그러니까 결국 모든 생명체들이 결국 ATP를 에너지원으로 사용을 하는구나. 꼭 그래서 그런 건지, 아니면 어쩌면 공통조상 때문에, 우리의 그놈의 공통조상의 숙명 때문에 그런 것인지는 모르겠으나,
얘 말고도 조금 더 훨씬 더 좋은, 얘보다 훨씬 더 효율적인 어떤 물질이 살다 보면 그 수억 년의, 수십억 년의 진화 과정에서 뭔가를 발견하면 그것을 사용하기로 채택을 했던 생명체가 훨씬 더 이득을 봤을 텐데, 아직도 여기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걸 보면 얘를 넘볼 더 강자는 없는 모양이지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런데 이제 이게 생화학 책의 교과서에서 대표적으로 나오는, 그렇다면 ATP의 정체를 한번 알아봅시다 하는 그림입니다. 그래서 이 중간에 있는 이 ATP의 위치가 지금 여기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있는 하나, 둘, 셋, 넷, 여섯 개 물질들은, 화학 물질들은 모두 공통적으로 인산기를 가지고 있어요. 그죠? 빨간 피. 인산기를, 요 빨간 피들을 달고 있으면서 요 부위가, 이 연결 부위가 전부 나름대로 자기 동네에선 못 껴나 낀다는, 저 고에너지 인산 결합들을 다 가지고 있는 대표 주자들인 거지. 자, 왼쪽에 있는 X축은 뭘 뜻하느냐? 델타 G. 얘가 가수분해가 됐을 때 델타 G 값이 얼마나 이게 델타 G 그러니까 이게 자유에너지가 얼마나 변하느냐는 그 얘기죠. 그런데 좀 특이하게도 위로 올라갈수록 마이너스 값이 올라갔죠. 그 얘기는 이 지금 에너지 준위에서 높은 데에 위치한 분자들이 훨씬 더 가수분해됐을 때 델타 G, 음수 값의 델타 G를 훨씬 더 많이 방출해낸다는 얘기죠. 여태까지 속았다. 폭삭 속았다. 아이씨. 넷플릭스 끊어야 돼, 나도. 이 중간에 있는 ATP가 이 최정상에 있는 녀석인 줄 알았는데, 이게 뭐야? 중간에 있잖아. 그냥 중위권을 달리고 있잖아. 이래가지고, 얘가 이거 어디 대학이나도 가겠어, 이거? 이런데, 왜 얘를 아직도 잊지 못해서 우리는 예정을 못 잊어서. 여기 보니까, 원쓰리 비스파스페이트 글리서렛, 저거 나중에 우리가 해당 과정 할 때 나오는 이름이 나옵니다. 예. 해당 과정 중에서 변환되는 물질 중에 하나야. 얘도 그렇고 최정상에 있잖아요, 지금. PEP라고 하는 파스피놀 파이루베이트라고 하는 이 친구가 해당 과정의 맨 마지막 전 단계. 피루부산을 만들기 전에 바로 그 전에 전구체예요. 얘가 이제 인산기가 없어지면서 피루부산이 돼버리거든. 그러면 그 피루부산이 이제 두 번째 단계인 미토콘드리아로 가가지고 그건 이거 다 세포 안에 있는 물질이란 얘기지. 어디서 챗GPT한테 물어봐가지고서 이런 물질 그려줘 해가지고서 그린 물질이 아니라 존재하는 물질이란 얘기지. 이게 있어. 얘는 그 유명한 헬스장에서 그렇게 최애 아이템으로 각광받는 이 크레아틴이잖아. 크레아틴 인산. 이거 마시면 막 에너지가 팍팍 뿜뿜 쏘는다는, 그러니까 그도 그럴 것이, 얘 에너지 엄청나게, 고에너지 인산 물질이구나. 얘네들이 전부 다 이 ATP보다 윗질이야. 이렇게. 이런 친구들을 다 놔두고 왜 아직도 ATP를 에너지원으로 사용하고 있느냐는 얘기지. 희한하네. 내가 괜히 좀 분탕질을 치고 평지풍파를 일으키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 생화학 책에서 이미 다 이렇게 파악을 하고 있잖아요. 자, 이런데도 ATP 쓸래? 라고 질문을 던지잖아. 어쩌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우리는 아직도 ATP에서 못 벗어나는 것일까? 질문. 1점짜리 질문. 답하는 분에겐 기말고세 플러스 1. 5을 세겠습니다. 선착순. 오케이. 잘 떨어져서 저장할 수가 없어. 물 저장을 어떻게 한다는 얘기야. 응? 이게 갔던, 뭐야. 에너지를 하고, 가만있어, 아니야. 갔더니, 이미 갔다는 얘기지.
에너지로 쓰려고 갔더니 이미 떨어져 나가고 없더라. 그런 얘기라. 너무 잘 떨어져서. 그러면은 그 헬스장에서 얘는 어떻게 마시고, 해당 과정에서 얘네들은 어떻게 사용이 될까? 너무 그렇다면 거의 우리가, 반응에 얘네들을 개입시킬 수가 거의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그런 얘기 아니겠어요? 그건 아닌 것 같은데? 약간. 예. 저장하는 에너지의 단위가 너무 커서? 그게 무슨 얘기인지 좀 더. 슈퍼마켓 10만, 거기서 잔돈이 없어요? 약간 비슷하긴 한데 이게 좀 애매하다. 정답으로 하기에는. 잔돈 없이요. 그리고, 뭘까? 자, 마지막으로 한 명만 더 기원. 같이 또 트라이도 좋고. 하나, 둘, 셋, 넷. 아쉽다. 이것이 ATP가 사용되는. 자, ATP, 에너지원인데 이게 뭐라고? 일종의 제가 뭐라고 비유했죠? Rechargeable Battery라고 얘기를 했죠. Rechargeable Battery. 그러니까 방전된 배터리 그냥 갖다 버리는 것이 아니라 이걸 다시 충전시켜야 돼. 이걸 충전시키기 위해서는 여기다가 에너지를 주입하면 다시 ATP로 되돌아가는 거죠. 그죠? 그럼 항상 에너지 보존의 연력학 제1법칙에 의해서 뺏어간 에너지만큼의 최소한 같은 양의 에너지를 여기다 주입을 해야 얘가 다시 되돌아갈 거 아니에요. 그렇지? 그런데 이런 애를 혹해가지고 이 PEP 같은 에너지 엄청 준대. 와우, 그거 대박 하고 PEP 파스피닐 파이루베이트 얘를 에너지원으로 사용하기로 이제부터는 우리는 모든 화폐 전부 다 비트코인으로 우리가 한다 하고 이제 얘를 이제 에너지원으로 쓰기로 했어. 그러면 이제 에너지 효율이 엄청 높을 거 아니에요. 그냥 한번 가수분해 되면 얼마나 많은 양의 에너지가 확 나와. 그냥 신났지. 그걸 때는 좋지, 카드. 근데 이제 명세서 오면은 얘 메꿔야 될 거 아니야. 얘를 방출시키고 나서 얘를 다시 되돌리기 위해서는 얘보다 최소한 에너지의 손실도 있으니까. 여기서 열 손실도 있고 하니까 얘보다는 에너지 준비가 훨씬 더 큰 애를 어디서 가져와 가지고서 집어넣어 줘야 될 거 아니야. 감당 되겠어, 이거? 물질적으로다가 이만큼 큰 애를 주니까 이만큼보다 훨씬 더 큰 애를 거기서 끌고 와서 해줘야 되는데 그거 하기에 버겁다는 얘기죠. 얘는 겸손하잖아요. 쓰기 좋아. 간편하게 쓰기 좋고 얘를 리제네레이션 하기도 충분히 얘보다 훨씬 더 많은 얘보다 에너지 준위가 훨씬 더 높은 고수들이 많으니까 세포 안에 걔네들을 살짝 활용해서 어떻게 하면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에너지의 재생 이것을 다시 환원시키기에 에너지 준위가 그다지 너무 부담스럽지 않은 적당한 중간 형태의 그런 물질이기 때문에 ATP가 그렇게 아주 선호가 됐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얘 아까부터 뭔데 이렇게 갑자기 나와가지고서 헤드 제스처? 헤드 제스처? 가. 그래서 그것이 이제 반응 연계 키워드. 결국은 그렇게 혼자 떠들어도 키워드 하나로 다 정리되는 효소가 비자발적 반응을 가능하게 하는 메커니즘. 하면 키워드 하나. 반응 연계. 그것으로 정리됩니다. 그 다음에 그러면 두 번째. 자, 그러면 저 비자발적인 반응인 경우에는 그래도 됐고, 자발적인 반응일 때는 그래도 자발적인 반응일 때도 내가 필요하다며 효소가. 그럴 때 이제 원래부터 물론 비자발적 반응과 자발적 반응 둘 다 공히 이것은 존재하는데 이러한 특정한 형태는 그런데 이제 자발적인 반응일 때 이것이 약간 아픈 가시가 되어가지고서 우리에게 소환이 되는 거지. 왜냐하면 비자발적인 반응에는 얘보다도 훨씬 더 큰 문제인 에너지 산을 넘어야 되는 그 큰 문제가 당면해 있기 때문에 얘는 별로 눈에 안 들어오는 거지. 존재하긴 하나. 그러나 자발적인 반응에는 얘가 갑자기
나를 심리적으로 나를 방해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 내리막길이잖아. 에너지 준위가 자발적인 반응 전에 에너지가 이만큼, 반응 후에 에너지가 저만큼. 내리막길이니까 여기 있는 바위돌을 굴러서 쓱 차기만 하면 굴러 내려갈 것 같은데 굴렀는데 다시 되돌아오네? 뭐야 이거? 그러니까 저절로 안 일어난다는 얘기. 그 이유가 무엇이냐? 바로 전이 상태라는, 이게 뭐냐면 활성화 에너지라는 장벽이 있는 거거든요. 항상 모든 반응에는 활성화 에너지라는 것이 있다. 이 지금 언덕, 낙타등 같은 에너지 둔덕. 이 낙타등이 왜 있는 것이야, 이게? 도대체 뭐야, 얘가? 자발적 반응이면 그냥 고지고대로 자발적 반응이던가. 그래서 여기서 그냥 굴리면 그냥 그대로 낙하하든가. 근데 모든 반응에는 이러한 2차적인 장벽? 또는 어쩌면 1차적인 장벽이지. 반응을 시작하려면 이걸 먼저 극복을 해야 되니까. 이런 활성화 에너지, 에너지 오브 액티베이션이라고, 활성화 에너지가 도대체 뭐야, 정체가? 활성화 에너지란 이 물질들, 이 반응물, A, B, C, D가 원래 자기들끼리 A와 B가 지금 화학결합을 하고 있고, C와 D가 서로 화학결합을 하고 있었어요. 이런 반응물을 최종 목표는 이 화학결합을 바꿔서 A, C와 B, D가 결합하게 하는, 예를 들어서 이렇게 뒤바꾸는 그런 화학 반응을 수행을 하려고 해야 되는데, 그 반응을 시작할 때 반응을 개시할 수 있도록, 얘네들이 그 반응에 몰입될 수 있도록 분위기 전환을 시키는데 필요한 드는 에너지가 활성화 에너지입니다. 이게 무슨 소리야, 분위기 전환이라니. 프로페셔널답게, 뭐야? 그래서 그 프로페셔널답게, 그것이 바로 이 전이 상태라는 겁니다. 트랜지션 스테이트라고 해서, 전이 상태? 그게 바로 이 반응물들이 에너지. 일단 여기까지 올라가면 이제 되돌아 못 가는 거야, 이제. 취소, 불가. 여기까지 오면 이제 그냥 그대로 쭉 가는 거지. 그 정점이 바로 이 전이 상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전이 상태라는 것을 왜 여기 에너지가 드느냐 하면은, 이게 전체적으로 총체적으로 보면 이 에너지가, 이게 뭐 에너지가 전혀 주입이 필요 없는 자발적인 반응이라 하더라도, 일단 얘네들을, 이 기존에 있는 화학 결합들을 파괴하고 리어레인지를 해야 되잖아, 이거 하려면. 그 리어레인지를 하려고 이렇게 막 사전 작업을 하는데 필요한 그런 에너지라는 얘기입니다, 그것이. 그럼 이제 그것이 준비가 다 되면 그제서야 이제 이게 자동으로 자발적으로 반응이 된다는 그런 얘기죠. 그래서 그것이 이제 물리화학적으로 정의가 된 모든 화학 반응마다 고유하게 가지고 있는 에너지의 양, 화학 반응을 시작을 하는데 준비시키는 그에 필요한 에너지, 전이 상태에 도달하는 데 필요한 에너지, 그것이 활성화 에너지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제 보통의 경우에는 자발적인 반응이지만 내가 스스로, 그러니까 혼자서도 할 수 있어요 라고 해서 효소 필요 없어 거부하고 이제 자주적인 그런 태도를 보이는 그런 화학 반응일 경우에는 이게 현실적으로 넘기가 너무 힘든 넘사벽이 되는 거죠. 그래서 5천년 얘기가 나오는 거고 그런 거죠. 막 하다 보면 이게 5천년이 왜 걸리겠어? 무작위로 랜덤하게 계속 부딪혀 보다가 어쩌다가 이렇게 확률적으로 될 확률이 한 5천년 정도 걸린다는 그런 얘기겠지, 이게. 그러니까 계속 굴려가지고 올라갔다 또 내려오고 하다가 어쩌다가 해서 되는. 그런데 이제 효소가 개입이 되면 이게 왜 현실적으로 가능해지냐면 이걸 확 낮춰버리거든요. 원래 이만큼이 필요했던 걸 효소는 내가 가면 너는 이만큼으로 줄일 수가 있어. 뭐 이 정도는 내가 충분히 뛰어넘을 수가 있는 양이 되는 거지. 그래서 그 활성화 에너지를 확 효소는 줄여서 전이 상태가, 이 반응물이 전이 상태로 훨씬 쉽고 빠르게 도달할 수 있도록 해준다. 그렇기 때문에 자발적인 반응이라 할지라도 효소의 개입이 필요하다라는 얘기죠. 근데 현실적으로 이건 철학적인 문제, 개념적인 문제입니다. 전이 상태를 효소가 뭔데 얘네들을 활성화 에너지를 이렇게 확 낮추는 거야? 그래서 전이 상태를 쉽게 하겠다는 얘기야. 구체적으로 이 텐저블한 뭔가를 보여줄 수 없겠어?
우리가 좀 철학 시간에 있는 것도 아니고 말이야. 하다못해 무슨 뭐 물리학 시간이라도 내가 이해를 하겠는데 생물학 시간이야. 좀 제대로 얘기해봐. 하면 제대로 얘기한다면 바로 아까 그 활성 부위. 효소의 활성 부위는 기질과 아주 잘 찰떡궁합으로 이 구조가 딱 맞아 떨어지게끔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효소가 기질을 이렇게 활성 부위로 끌어들이는 순간, 자, 이 팔을, 예를 들어서, 이 인체, 팔을, 하나의 반응이, 팔을 완전히 툭 빼가지고서, 이쪽으로 딱 이 등 뒤에다 붙이는 그런 반응이라고 칩시다. 보통 이게 길 가는 기질한테 가서, 야, 너 팔 한번 빼줘봐. 미쳤냐, 이게. 그러고 안 빼줄 거 아니야. 그런데 이제 활성 부위로, 효소의 활성 부위로 끌고 들어가서, 야, 손잡고, 이리 와. 맛있는 거 줄게. 그래서 끌고 들어가서, 들어가는 상황에서 이제 이 몸이 팔이 이미 뒤틀려 버리는 거야, 얘가. 이렇게. 스스로, 뭐야, 이거, 이렇게 뒤틀려 버린 상태에서는, 뭐 그냥 팔 또 빼가지고서 붙이기가 아주 쉬워지는 거지. 오히려 팔을 안 빼면 얘가 더 불안한 그런 식으로 기질의 그 활성 부위에 딱 맞춰가는 과정에서 이 기질의 구조가 변화되는 것을 훨씬 더 원활하게 해주는 그런 메커니즘을 효소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결국은 기질과 효소의 특이성, 효소 기질의 그런 구조적 특이성이 여기서도 발휘가 돼가지고서 그래서 이것이 활성화 에너지를 확 낮춰주는 그런 역할을 한다는 얘기죠. 그 얘기를 다시 한번 강조한 스테이트먼트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결국 그런 식으로 해서 활성 부위에서 구조가 확 변하니까 화학 반응이 일어난 다음에는 이게 바로 항체와 항원 간의 이제 상호작용과 효소와 기질과의 상호작용이 근본적으로 같은 듯 다르잖아요, 이게 사실. 가만히 우리가 근본적인 메커니즘을 생각해 봤을 때 항체와 항원 항체 반응과 효소 기질 반응이 도대체 뭐가 달라, 구조적으로. 항체, 자기들끼리만 죽고 못 사는 그런 구조적인 그런 매칭이 있잖아. 항체는 어떤 특정한 항원만을 특이적으로 딱 결합해버리잖아. 효소, 기질, 똑같은 얘기예요. 효소, 어떤 기질의 특이적인 구조를 딱 인식해서 자기의 효소의 활성 부위에서. 둘 다 똑같이 그러한 나는 너만 봐. 나는 너만 인식하고 너만 결합할 수 있어라는 그런 이 분자, 구조적 상호작용에 바탕을 둔 그런, 행위라는 얘기죠. 근데 거기까지. 그다음부터 차이점은 뭐예요? 효소와 기질은 일단 그런 식으로 들어간 다음에 금방 쫑이 나지. 왜? 그러고 나서 화학 반응이 일어나가지고서 이들의 구조가 이제 바뀌는 거지. 처음에 들어올 때는 너무 편안했어. 아, 여기가 나의 집이다. 드디어 나의 고향을 찾았구나, 기질이. 근데 그게 금방 얘네들 화학 반응이 일어나서 구조가 딱 바뀌잖아, 이제. 그럼 이제 불편한 거지. 아까까지는 되게 편한데 왜 이렇게 불편해, 여기가? 나 갈래, 이제. 하고 떠나보내서 이제 새로운, 이게 이제 테이블 회전이 엄청나게 빠른 거지, 이제. 그래가지고서 계속해서 일을 하는 거고. 항체는 이게 그냥 여기서 마냥 하세월, 일단 들어와 앉으면은 커피 한 잔 시켜놓고 사흘, 나흘 계속 앉아서 같은 자리에서 계속 붙어 있는 그런 반응이니까. 왜냐면 구조가 안 변하니까, 이제. 그래서 사실 한 10수년 전에는 어떤 일련의, 아직도 그 연구를 계속 하고 있는지는 모르겠으나, 일련의 과학자들은 그 항체와 항원의 그런 결합하는 그 원리를 이용해가지고 새로운 효소를 만들어 보자. 존재하지 않는 효소. 그냥 어떤 항원의 항체가 결합을 하잖아. 근데 결합에서만 끝이는 것이 아니라 결합을 한 후에 이 항체가 화학 반응을 일으켜가지고서 거기서 이 항원을 뭔가 다른 물질로 변화시켜서 그런 이 항체이면서 효소인 그런 것을 만들어 보자라는 아이디어를 가지고 한때 꽤 핫한 연구 주제였어요, 이게. 이론적으로 그럴듯하잖아요, 이제. 그래가지고서 1년에 약간의 성공까지도 보이고 그러는데 그 후로는 아무 소식이 없는 걸 보면 제대로 성공한 사람이 없는 것 같은데 아직까지도 이론적으로는 유효하지, 그게.
자, 그 효소의 활성. 효소의 활성이라는 것은 무엇을 표현이 됩니까? 효소의 활성이라는 게 뭐야? 얼마나 빨리 일을 하느냐 그 얘기죠. 다시 말하면 얼마나 빨리 또는 같은 시간으로 주어진 같은 시간 안에서는 그러면은 얼마나 많은 양의 훨씬 더 많은 양의 기질을 처리를 한다는 그런 기질의 양이 같다면 얼마나 빨리 이것을 끝냈느냐 아니면은 같은 시간 안에 얼마나 더 많은 기질을 처리하느냐 그것이 바로 효소의 활성. 그걸 훨씬 더 잘할수록 너는 활성이 좋은 효소구나 라고 해주는 거죠. 또 여러 가지 물리적인 조건, 온도, pH 같은 것들 저는 대충 얘네들이 왜 효소의 활성에 영향을 미치는지는 대충 짐작이 가죠. 왜냐하면 효소라는 것이 단백질, 주로 단백질이 효소를 만드는데 단백질에서 효소, 활성 부위 가장 중요한 부위잖아요. 그 미세한 아주 디테일한 활성 부위를 고유한 활성 부위를 지키기 위해서는 단백질의 3차 구조가 매우 중요한 것인데 이 둘 다 가만히 보니 단백질의 3차 구조를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조건이잖아요. 그러니까 얘네들이 혹시 너무 높거나 너무 낮거나 또는 pH가 너무 높거나 낮거나 이러면 단백질의 그런 미세한 구조, 특히 그 활성 부위의 구조가 망가져서 그러면 일을 못 하겠죠. 그러니까 당연히 그런데 갑자기 이상한 애들이 튀어나오네. 듣도 보도 못한 기질의 농도, 보조인자, 억제자 이런 그러니까 제3자들이지 얘네들. 물리적인 조건이 아니라 기질은 물론 여기에 개입하는 당사자이긴 하지만 보조인자, 억제자 얘네들은 제3자야, 제3자. 기질과 효소와 사실은 직접적으로 개입이 안 되는 제3자 역시 활성에 어떤 특정 효소의 활성에 영향을 끼칠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일단 온도 일단 어느 정도까지 높으면 좋지. 이게 높아지니까 빨리 다만 그렇다고 해서 95도? 좋아. 하고 되면 이게 안 되는 이유는 물론 효소의 3차 구조도 망가지고 또 100도 이상 200도, 300도, 400도 이렇게 올라가면은 심지어 화학 결합조차도 분자 이동이 너무 빨라서 화학 결합으로 묶어둘 수 없을 정도의 높은 온도가 왜냐면 온도는 높을수록 사실 분자 이동이 빨라지니까 그래서 온도는 어느 정도까지 높은 온도 예를 들어서 한 5, 60도, 70도, 80도까지도 8, 90도까지도 이론적으로는 좋지 높으면 이 반응 속도는 빨라질 거예요. 그런데 현실적으로 효소가 개입하는 반응에서 7, 80도, 90도 섭씨가 되지 않는 이유는 효소의 3차 구조가 다 망가져 버리니까 그 높은 고열에 의해서 3차 구조가 망가져 버리니까 안 된다는 그런 얘기고 온도가 낮으면 여러분들이 이미 실험해 봤듯이 실험 시간에서 얼음에다 놓고 효소 반응을 해보면 훨씬 더 느려질 수밖에 없는 게 이거는 분자의 이동이 훨씬 더 느려지니까 그렇게 된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기 대표적으로 거의 대부분의 일반적인 효소는 이 효소의 활성면에서 가장 정점을 찍는 요 부위에 딱 맞는 온도는 보통 한 37도 섭씨 37도 정도 됩니다. 그게 바로 물론 생체 내 온도가 37도인 이유도 바로 이런 이유 때문이고 사실은 그래서 이게 단백질의 3차 구조를 일반적으로 가장 잘 보존시키면서도 서로 윈윈 할 수 있는 분자의 이동도 속도도 원활하게 보정해주는 온도가 한 37도 섭씨 정도가 가장 좋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것인데 항상 예외는 있는 것으로서 그건 일반적인 얘기고 얘는 뭐래 도대체? 이거 뭔데 거의 섭씨 80도의 최적 온도가 있나? 이런 효소들은 주로 예를 들어서 용암 근처에서 아무 꿈쩍도 없이 살아가는 그런 세균 같은 것들 있잖아요. 고세균 중에는 엄청나게 희한한 환경 속에서 아무 문제 없이 잘 살아가는 온천은 말할 것도 없고 거의 용암 근처에서 살아가는 그래서 거기서 DNA를 중합하는 DNA 중합 효소를 거기서 끄집어내서 그 유전자를 훔쳐가지고서 대박친 과학자가 하나 있잖아요. 그걸 활용해서 PCR이라는 걸 개발해내고 PCR 개발해내서 와우. 그래서
자기가 손에 쥘 수 없을 정도의 큰 돈을 엄청나게 벌고 아주 빌리언어가 돼버렸죠. 그러다가 그러고 나서 그 돈을 즐기면서 뭐 마약 파티까지 하고 즐기고 막 하다가 한 10년 이상 있으니까 또 누군가가 뚝뚝 오더니 상까지 주겠대. 뭘 상까지, 돈 이렇게 벌었는데 상까지 무슨 상을, 노벨상이라고 있는데 한번 받아보세요 하고 노벨상까지. 이게 뭐야 도대체. 내 인생은 왜 이렇게 정말 전생에 나라를 구한 그런 사람도 있는 거. 이런 것들 때문에 잘 캐치하고 이런 효소가 있구나. 그래서 여기서 내가 활용을 해야 되겠다 싶어서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제 따라쟁이들이 막 생기는 거지. 쟤가 그래서 저렇게 큰 돈과 명예를 걸머 쥐었어? PCR을 네가 그래서 결국 가능하게 했어? 그러면 나도 하고서 그 다음부터 막 여기저기 막 그런 이상한 미생물 찾으러 잠수함 타고 심해를 다니고 뭐 여기저기 이상한 환경 속으로 다니고, 그래서 꽤 알려진 엄청나게 많은 새로운 효소들이 많이 생겼어요. 이런 극한 환경 속에서 최적 온도를 가지는. pH 같은 경우에는 우리 몸 안에 벌써 딱 두 개의 서로 다른 영역에, 예를 들어서 일반적인 경우에 단백질을 트립신이라고 하는 이 트립신이라는 효소와 요 펩신이라는 효소는 둘 다 똑같이 단백질을 그냥 분해하는 효소입니다. 단백질에 있는 아미노, 펩티드 결합을 잘라내는 효소야. 단백질 분해 효소야. 그러나 이 펩신은 위에서 살고 있고 이 트립신은 작은 창자에서 살고 있거든요. 살고 있다는 얘기가 좀 미생물처럼 들린다? 아니지. 거기 존재한다고 얘기해. 그래서 트립신 같은 경우는 거기에서 그 작은 창자의 pH는 약 pH 한 7에서 8 사이이기 때문에 최적 pH가 바로 8을 찍는 것이고, 위에 위산이 그렇게 극성하는 그 열악한 환경에서도 단백질을 그냥 꿋꿋하게 잘라내는 이 펩신은 pH 2가 자신의 최적 온도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단백질의 구조, 어떤 식으로 이걸 단백질을 만드냐에 따라서 이렇게 극한 환경에도 구조가 망가지지 않고 오히려 훨씬 더 좋은 최적의 구조를 보이는 그런 특이한 단백질도 가능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기질 농도는 이제부터는 이제 좀 더 진지하게 봐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10분 있다가 다시 만나겠습니다.